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수 클론 아시죠? 그 멤버 강원래 씨가 예전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었는데 당시 그분이 그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한 금액이 8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은 21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났었냐면 이제 강원래 씨는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을 3,600만 원 그리고 소득 기한을 60세로 해서 계산을 했던 건데 법원에서는 강원래 씨가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한 소득을 월 2천만 원 이를 이렇게 만 35세까지 벌 수 있고 또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그 문화예술인의 월 평균 소득인 360만 원을 벌 수 있으리라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손해배상 금액을 얼마로 확정 지을 수 있는지 알려면 이렇게 법원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사고로 인해서 지출하게 된 손해를 의미하고요. 소극적 손해는 일실 수입 혹은 일실 손해라고도 하는데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상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를 통해서 배상을 받는 거고요. 법원에서는 보통 이렇게 일실손해 그리고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를 나누어서 검토하고요. 일실손해를 계산할 때 소득과 가동기간을 검토하고 생계비를 공제합니다. 생계비는 3분의 1로 쳐서 3분의 2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 일실수익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소득액에 노동능력 상실률이라는 것을 곱하고요. 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까지의 잔존 월수에 대한 호프만 수치를 곱하는데 이는 중간 이자를 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합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이 계산이 간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은요, 이렇게 단순한 의학적 신체 장애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사의 신체 감정과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정한다고 하고요.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 방법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별표 기준과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의해서 이렇게 상실률을 결정하고 다만 추상장애나 안과장애의 경우에만 국가배상법 별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두 기준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고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예,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기준은 이렇게 생겼고요.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에 비해서 맥브라이드 표는 약간 복잡한데요. 이게 왜 약간 어려워 보이냐면 봐야 할 표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서 그렇습니다. 우선 손상 변수에 따른 직업 개수표를 보시겠는데요. 이게 같은 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 경우에 손가락을 다쳤을 때 피아니스트가 입게 될 타격이랑 축구 선수가 입게 될 타격이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표에서 여기 제가 빨간 줄을 그어둔 계산기 수선공의 경우는 손을 사용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수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가 7이라고 해서 다른 데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숫자가 클수록 피해가 크다는 뜻이고요.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하지는 숫자가 4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하지부 절단이 있는 경우 상실률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에 관한 표를 별도로 찾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그에 관한 별도의 표인데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숫자 4에서 수직으로 내려와 보면 고관절 부위는 42%로 나와 있는 데 비해서 기타 발가락 부위는 5%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노동능력 상실률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급여 소득자의 일실 수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수한 근로소득의 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명칭을 불문하고 인정이 되는 데 반해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거나 실비 변상 금액, 은혜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여금, 시간의 수당, 야간 수당 등은 일실 수입에 포함될 수 있고요. 다음으로 개인 사업자의 일실 수입 산정 방법에 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 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개괄적으로 살펴보자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통계소득, 제가 시작할 때 가월래 씨 사건 말씀드렸었는데 그 손해배상 인정할 때 법원이 기준으로 삼은 자료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월 평균 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실 수입에 가장 가깝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그걸 검토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신고소득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나치게 저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판례가 보통 내세우는 기준이 당시의 도시 일용 노임, 최저 생계비인데요. 몇 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소득이 도시 일용 노임이나 최저 생계비보다 적으면 도저히 신고소득을 일실수입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고요. 다른 소득이 존재하였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소득만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소득을 쓸 수 없는 경우에 통계소득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판례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통계소득을 쓴다고 합니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신고소득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하게 저액일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통계소득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소득 자료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보고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07년 전까지는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보고서라는 보고서였고요.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을 한 자료인데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력, 연령, 직종, 산업 등을 기준으로 한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통계 자료고요. 세부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판례는 이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그 이용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택시회사 운전사인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 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산업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에 그 일실 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해서 산정해야 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입이 없지만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통계소득을 적용하고요. 이 통계소득에 관한 자료인 조사보고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입니다. 근로자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입을 얻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노무에 의존하는 수입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의 일실 수입을 산정할 때 이 통계소득을 쓰려면 통계소득을 대체고용비, 그러니까 피해자인 사업자를 만약에 고용했을 경우에 그 보수 상당액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입이 피해자의 노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그 통계 표본상의 근로자와 피해자인 개인 사업자가 업무 시간이나 내용 면에서 많이 다르다면 이 통계소득 자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3, 4년 경력의 부동산 전대업자인데요. 이 사람의 일실 수입에 대해서 비슷한 경력의 부동산업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통계자료상의 부동산업 종사자는 전업 근로자입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이 285.5시간, 그러니까 휴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피해자는 전 차임과 계약 체결, 차임 징수에만 관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위 통계소득에 관한 자료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는 자영농민인데요. 이 통계 자료상 농업 숙련 종사자는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농업기구를 이용하는 자영농민이라고 이를 적용할 수는 없고 망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 자유직업인으로서 본인이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재수당을 지급받는 보험모집인의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보험모집인의 실제 월 평균 수익을 기초로 일실 수익을 산정하였습니다.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 수입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경영하는 분의 일실 수익을 산정할 때 공제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소득 전부를 일실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인적, 물적 경비를 공제해야 하고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도 소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제를 해야 합니다. 시중 대출 금리인 연 5%를 자본의 기여율로 볼 경우에 연 소득액에서 자본 총액의 5%에 해당되는 금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 경영하는 경우 일실 수익 관련해서 표준 소득률과 기준 경비율이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득세를 부과할 때도 총 수입에서 관련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공제할 비용을 인정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표준 소득률과 기준 경비율이라는 것입니다. 표준 소득률은 옛날 기준이고 2003년도부터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표준 소득률이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입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나머지는 전부 비용으로 자동 인정해주는 비율인데요. 원래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실적을 기록한 장부에 의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야 하지만 기존에 장부가 없는 경우에 총 수입에다가 표준 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 금액을 추정해서 계산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에게 폐해가 생겨서 2003년도부터는 표준 소득률 제도가 폐지되고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 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연 매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수입 금액에서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여기에 다시 나머지 추가 비용을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곱해 추산한지 이를 빼서 최종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업의 기준 경비율이 10%라는 의미는 10%만 부수적 비용으로 자동 인정해주고 나머지 주요 경비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준 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 계산 방법은 수입 금액에서 주요 경비와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자동 인정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고요. 기준 경비율에 관한 책자를 캡처 화면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로 나와 있고요. 이 판례 사안은 기준 경비율이 있기 전 표준 소득률을 적용하던 식의 판례인데요. 인적 물적 경비를 공제하고 거기에서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다시 공제하고 이러한 투하 자본의 기여액은 임차 점포의 차이와 같은 필요 경비와는 또 별도로 공제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망인이 내과의원을 경영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일실 수입을 어떻게 산정했었냐면 이 사람이 개업 후 사고 전날까지의 과세 표준 그러니까 이 망인의 소득액을 월 평균해서 보증금과 시설비의 기여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해서 일실 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판례 사안에서는 기여율로 연
15%를 적용하였는데 당시 이율이 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위법소득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는데요.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소득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무면허 행위라도 절차상 이유로 면허를 받지 못한 채 무면허 공동어업을 한 경우에는 위법소득이 아니지만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지역 내에서의 무면허 어업 행위는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소득을 위법소득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는 이번 기간에 대해서 100% 노동력 상실을 인정하고요. 월급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휴업 손해 100%를 다 인정합니다. 월급을 받은 것은 공제되지 않고요. 판례는 휴업 손해에 관해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간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산정에서 공제되는 것을 살펴볼게요.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것,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는 공제가 되고요. 조의금의 경우에는 위자료 수액을 산정할 때 참작할 사정에는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자료에 계속 공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소득세 등 세금은 공제되지 않고요. 형사상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합의서에 민사와 별도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지만 위에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공제가 됩니다. 중간이익은 이제 앞으로 매달 받을 월급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 이자를 공제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계산은 호프만 식으로 합니다. 이게 호프만 수칙인데요. 이 표의 맨 끝 우측 하단에 140이라는 숫자를 예로 들면요. 만약 140개월치의 월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 단순히 월급에다가 140을 곱하는 게 아니라 110.1037이라는 숫자를 곱한다는 것입니다. 중간 이자를 공제해야 하기 때문이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과실상계를 하고요.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간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후유 장애가 없는 가벼운 부상의 경우 그 부상 정도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판결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적용된 기준은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게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례비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례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어떤 청구인이 실제 장례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이를 다 청구했는데 판례는 실제 장례비를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통상적인 수준의 장례비만을 인정하겠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인정하는데 실제 판례들을 찾아보면 100만 원대에서 인정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김평호 변호사님께서 뒷면에 그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첨부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